송명철입니다. 제가 맡은 과제는 이제 교과서 분석, 상설일본사, 세계사가 되겠습니다. 상설일본사가 있고요, 세계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석 대상과 개요, 그 다음에 고대 한일 관계 기술, 중세 한일 관계 기술, 그 다음에 근대 한일 관계 기술, 그리고 현대 한일 관계 기술, 이렇게 일본사와 세계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번역을 하고 그리고서 분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분석 대상과 개요입니다. 분석 대상은 상설일본사, 상설세계사고요. 한국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번역하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분량을 보게 되니까 약 25,000자, 원고지로 135매 정도가 되겠습니다. 분량이 충분하고 나름대로 내용이 옳건그르건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하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습자의 부담 경감을 이유로 점차 내용이 간략화되고 있어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과 생각을 해볼 때 조금은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41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1개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시대별로 나눠 봤습니다. 한국에 관한 기술은 시대별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22번에 메이지 초기의 한일 관계에 대한 기술입니다. 교과서 기술 내용을 보게 되면 신정부는 발족과 동시에 조선의 국교 수립을 요청하였으나 쇄국 정책을 취하고 있었던 조선은 일본의 교섭 태도를 불만으로 여겨 정식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273쪽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총독부 시절에 다부아시 기요시 이래로 계속되어 온 오류인데요. 우선 사실관계 오류에서 조선은 일본에 대해서 쇄국하지 않았고요. 통신사 외교로 상징되는 외교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교 수립을 요청한다는 자체도 올바른 표현이 아니고요. 쇄국 정책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선이 일본에 대해서 쇄국 정책을 취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외관에는 500명에 달하는 외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팔송사선이라고 얘기되는 세견선, 그 다음에 표민송환선, 그 다음에 차회가 계속 들어와 가지고요. 막고 말기에도 통신사를 보내달라 하는 차회가 들어오고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접대가 사실은 외관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교섭에 응했어요. 다만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가져오라 하고서 퇴거시키는 것입니다. 우선 외관에 대해서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약 10만 평 정도, 요 네모 안에 있는 게 10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쪽에 객사가 있고요, 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복병산이라고 있는데요. 이 산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연성문이 있습니다. 그 연대청이라고 있죠. 이 연대청과 연성문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외관에서 정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요 수문이 되겠습니다. 요 수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쪽이 동관, 이게 이제 용두산이죠. 이 용두산 쪽에 이제 동관이고요. 그쪽으로 이제 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창이 되겠죠. 이 선창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물들은 전부 동래부가 관할해가지고 수리하고 또 한 20명 정도 되는 관직이가 들어가가지고서 청소도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조선 정부의, 즉 동래부의 관할
적대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마도 사람들이 500 들어와가지고 있었고요. 이것이 막부 시절서부터 쭉 해서 메이지 초기에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갈등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보게 되면요, 일본이 개항을 하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는 막부파와 반막부파가 한참 정치적인 갈등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는데요. 러시아 함대가 대마도에 오게 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포사드니코 사건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때에 대마도 개항을 할 것 같으면 땅 전체 바꿔달라 해가지고 전토 이공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때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본 전체 내부에서 조선과의 외교도 중앙정부가 관할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일본 내 정치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이게 물 건너가게 되자 대마도에서는 점점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조선에 대한 왜곡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태까지의 외교 관계가 일본의 치욕이다. 왜냐하면 대마번이 조선과의 외교 관계가 조공무역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 대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치욕이 아니냐 하고서 이제 얘기하고, 뭐 도장입니다. 감합빈이라든가 문제라든가 가게 되면은 이 부산에서 외관에서 조선 사람들이 자기네를 홀대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그거 없애기 위해서는 원조를 달라 하고 얘기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메이지 정부가 성립됐을 때에는 전체가 기존의 한일 관계, 막부 시절의 한일 관계는 일본의 치욕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애시당초에 이제 뭐든지 새로운 정권이 성립하게 되면 그 정권의 정책은 비난받는 게 또 일반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막부의 외교 관계는 잘못된 거다 하는 게 당시 메이지 지배층들한테는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조선국은 예로부터 왕래하는 나라이므로 더욱 위신을 세워야 한다는 조선의 뜻이다. 왕정 일신의 시기 국패 등을 깨끗이 없애고 반드시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패 척결의 방법을 둘러싼 갈등이 나오게 됩니다. 동래부는 당연히 기존의 외교는 성신지교이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고요. 스시마는 조선 조정이 준 도서를 메이지 정부가 준 도장으로 바꾸겠다. 그 다음에 스시마의 지위를 올려 정내의 격을 높이겠다. 예조 판사하고 맞먹겠다. 예조 참판하고 맞먹겠다. 조선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관수가 동래부사하고 맞먹겠다. 정례를 그렇게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부산에 있는 훈도가요, 그 일반적으로는 통역인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훈도는 종산품, 지금 말하면 외교부의 국장급입니다. 훈도가 외교의 책임자예요. 뭐 그래서 이제 외교 담당자인 훈도를 배제하겠다 하고 관수가 동래부와 직접 대화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나오게 되니까 동래부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상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외교를 파탄내고 말도 안 된다 하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동래부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하는 거에 살펴보겠습니다. 동래부의 태도는요, 굉장히 참 온건합니다. 우리가 성의를 다하게 되면 일본 애들이 이해할 거다. 그래서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서 입항한 선박, 즉 세경선이나 표류면 송환선에 대한 접대는 계속합니다. 다만 격식이 어긋난 경우는 수정을 요구해가지고 수정돼가지고 제대로 가져올 때까지 접대를 안 해준다. 우리가 강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 접대를 안 해주게 되면은 물품이 안 나가니까 대마도에서는 엄청난 손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왜 얘네들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 이게 스시마가 뭔가 욕심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게 되면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경한 태도로 나섰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스시마에서는 만약에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쟁이 날 수도 있다 하고 얘기하니까 전쟁이 나면 나더라도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겠다 하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스시마의 요구나 뭐 그다음에 일본 내 정치가 어떻게 되고 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하지만 그를 무시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이 아무리 변했다 하더라도 한일 관계에 갈등이 생기면 스시마 니네가 가교 역할을 담당했으니까 니네가 그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니네가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한 태도가 어떻게 져야 될까 하면은 아마 이렇게 되는 게 가장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이지 신정부는 기존의 조선과의 관계를 개혁하고자 했다. 따라서 스시마의 국패 척결을 지시하였고 조선은 이를 정례를 훼손하는 것이라 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패번치연으로 스시마군이 소멸되고 난 다음에도 새로운 관계의 모색이 시작되었으나 이 과정도 외교 인식의 차이로 순탄하지는 않았다. 이 정도 적어주면 학생들이 이게 뭘까 하고 탐구하게 되는 그러한 기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23번에 1873년의 정한문 정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과서 기술을 보게 되면 1873년 메이지 6년 유수정부 순회인 사이고 다카모리, 이다가키 다이스케 등이 정한문을 주장하였으나 귀국한 오쿠보 도시미치 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하였다. 이 273조에 나와 있고요. 무진전쟁에서 정부군에 가담하여 싸웠던 사족 중에는 그들의 주장이 신정부에 반영되지 않는 것에 불편을 갖는 자가 적지 않았다. 1873년의 정한논쟁은 이러한 불평사족들의 지지를 받은 것이었다. 정한논이 부결되자 사이고 다카모리, 이타가키 다이스케, 고토 쇼지로, 에토 신페이, 소에지마 다네우미 등 정한파 참의는 모두 사직하고 다음 해부터 이들 사족의 불만을 배경으로 정부 비판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즉 조선을 복속시키려는 이도는 막부를 타도한 메이지 정부의 꿈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여 물러서지 않았다. 메이지 유수정부는 조선 침략을 합리화할 사절 파견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귀국한 순회들은 유수정부를 붕괴시키고 자신의 자리를 찾고자 하였기에 이를 반대하였고 결국 유수정부의 순회들은 하야하였다. 그래서 여기다 메이지 6년의 정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일본 내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서 합의가 되지 못했다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논쟁이 아직 많습니다. 정한 정변에 대해 가지고 특히 여러분들이 아마 가고시마에 한번 놀러 가보면 가고시마 역사박물관 같은 데에서는 아주 열심히 설명합니다. 사이고는 정한파가 아니라 견한파다. 조선을 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조선의 사절 파견을 하려고 한 것뿐이다. 왜 사이고를 정한파라고 얘기하느냐 하고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왜 조선의 사절을 파견하려 했는가? 전쟁의 부실을 찾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조선을 쳐야 된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를 얘기를 했어요. 국서를 거부했다든가 뭐 무례를 범했다든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일본이 국서를 보낸 적도 없습니다. 대마도를 통해 가지고서 야 이거 이렇게 보낼 테니까 하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대마도가 보내지 일본 국주의 도장이 온 서계가 온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조선은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서 그 다음에 조선이 외관을 폐쇄한 것도 아니고요. 일본과의 외교를 단절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명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전쟁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유수정부가 그런 것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메이지 초기의 대외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후 1875년 강화도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조선을 압박하여 다음 해 1876년에 조일수호조교를 맺어 조선을 개국시켰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세계사의 기술인데요. 세계사에는 이렇게 씁니다. 조선에는 당쟁 등에 의한 정치적 동요가 계속되었으며 19세기에는 홍명래 난을 비롯한 밀란이 종종 일어나고 있었다. 17세기 이래 조선은 외교관계를 청국과 일본 두 나라에 한정하고 있었다. 사회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1860년대에 들어서자 구미제국은 조선에 대해 개국을 압박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종이 석정이었던 대원군은 이를 거부하고 양해에 노력하였다. 일본은 75년에 강화도 사건을 일으켜 이를 계기로 조선을 압박하여 다음해 76년 영사재판권 등을 포함하는 불평등한 1조 수호조교를 맺어 부산 등 3개 항구를 개항시켰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사 기술인데요. 자, 그럼 이제 이 기술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볼게요. 이 강화도 사건은 즉 운요 사건이죠. 그 일본이 별리 대신을 파견하는 계기는 되었지만요. 조선 입장에서 이게 조약 체결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냐면 이 강화도 사건 니네가 왜 포스 않느냐 하고 얘기했을 때 조선은 당당하게 대응하거든요. 야, 남의 집에 갈 때도 간다고 얘기하고 가는 건데 아무런 얘기 없이 운요가 와가지고서 강화도 쪽으로 지나가면 거기에 지키는 경비병들이 안 쏘면 그게 잘못이지. 그게 뭐가 잘못이냐. 오히려 니네가 영종도를 분탕질한 거 그게 더 잘못이 아니냐 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 맺으면서 조선이 운요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든가 이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얼른 수습해버리죠. 단지 별리사절이 그러다가 와가지고서 두 가지 이유를 별리하겠다 하고서 왔기 때문에 별리사절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가 이제 운용 사건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작년에, 그러니까 1875년에 조선의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외무 대신이 예조판사한테 그 다음에 외무경이 예조판사한테 그 다음에 외무대승이 동래부서와 부산 첨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니네 요구대로 대등한 관계로 편지를 보냈는데 이거 왜 안 받았느냐 하고 얘기를 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조선이 그거 이제 조약을 맺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럼 됐잖냐. 이래가지고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상황은 신헌의 신행일기에 보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 다음에 뭐 다 아시겠지만 조일수호조교를 맺어 조선을 개국시켰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이미 외교관계가 있었고요. 조일수호조교는 일본과의 우호를 확인한 조약. 즉 조선 왕조실록을 봐도 그렇고 모든 사례를 봐도 중수부교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이게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과거 스시마를 매개로 이루어졌던 양국 간의 외교가 외무성과 예조 간의 직접 외교로 바뀌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조선이 개국을 의도하지 않았으면 일본이 최혜국 대우를 요청했을 때 야, 우린 서양열강과 조약을 맺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최혜국 이거 약관 이거 필요 없다. 해가지고 거부한 거라든가 제1차 수신사 김기수가 일본에 가가지고서 조선은 계속
쇄국을 유지할 거다 라고 얘기했던 거. 하여튼 그 이후의 사료, 즉 미국이 개항을 하자 하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쇄국을 국시로 삼는다, 개항하지 않겠다. 1880년까지도 그러죠. 그래가지고서는 했다가 그런 의미에서 강화도 조약으로 개국을 했다고 이제 얘기하는 건 좀 빠르다. 이게 계기가 됐을 수는 있지만, 그럼 언제 하게 되느냐? 1880년에요.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이 일본에 가서 보고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동인, 승려와 이동인을 데리고, 그 다음에 황준신의 조선 책략을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우리나라 개국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조정에서 개국을 결정하고요. 그때의 만인소를 비롯해, 영남 만인소를 비롯해가지고서 굉장히 개국 반대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미 개국을 했는데 왜 80년에 개국 반대 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다 보게 되면 이게 일본이 조선을 개국시켰다 하는 게 일본한테는 뽀대가 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역사는 우리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화도 조약은 개국의 어떤 계기는 되었지만 강화도 조약으로 두부를 썰든지 쇄국에서 개국으로 딱 넘어가게 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교과서의 기술도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